저도 방금 발표를 듣고 나니까 IT가 아니라 다른 걸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매일매일 거의 빠듯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아는 걸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게 오늘 많이 토파보네요. 그 블록체인 이제 얘기하면은 보통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고 제가 대답하려다 보니까 꼬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좀 이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다수의 참여자들이 통일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게 뭐 블록체인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분산 컴퓨팅 이론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왔고 뭐 CAP 시오림이나 뭐 이런 거 옛날부터 이론적으로 많이 정립이 되어 왔는데 블록체인에서는 주로 이제 이 블록이 매달렸고 다음 블록으로 어떤 걸 쓸까에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만약에 중앙화된 존재가 있으면은 이번 블록은 이걸 씁시다. 다음 블록은 이걸 씁시다라고 계속 그냥 거기서 주도권을 잡고 해주면 되는데 이게 완전히 탈중앙화돼 있다 보니까 블록을 만드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고 이 블록을 믿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이거를 동시에 어떻게 합의로 이끌어갈지 그러니까 서로 되게 분산된 주체들끼리 뭔가 회의를 해서 이번 다음 블록은 이걸 씁시다라고 이제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다음 블록은 무엇으로 할까에 주로 합의 알고리즘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뭐 POW, POS, 근데 뭐 BFT, 뭐 라스트, 뭐 CFT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각각을 공부해보면 대충 무엇인지 감은 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뭔가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질문이 오죠. 이더리움이 멀지 업데이트를 해서 합의 알고리즘이 POW에서 POS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POS에서는 거래의 완결성이 보장된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2.0이 되면은 거래 완결성이 보장되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면서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에 나왔던 거래 완결성이 보장된다는 거는 한 번 블록이 합의되어서 이 뒤에 매달리고 나면은 그 블록에 포함된 거래는 완전히 영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되돌려질 수도 없고 수정될 수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대답하기가 어렵냐면은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그 단어에 이 두 개의 그 과정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블록 제안자가 누구인지 선정하는 과정이랑 이 제안자가 제안한 블록을 어떻게 서로가 합의하는가 이 두 개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뭐 허가형이니 뭐 비허가형이니 혹은 뭐 채굴이 되니 마니 같은 거는 1번 블록 제안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연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가 완전히 바로 찍히자마자 완결이 되냐, 이 포함된 거래가 이제 취소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냐 없냐 같은 거는 2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 제한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통 쓰이는 게 POW, POS, POA 이런 겁니다. POW나 POS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POW는 우리가 알다시피 채굴 같은 거 할 때 목표한 블록 해시를 맞춰오는 누구나 블록 제한자가 됩니다. 내가 맞췄으니까 이 블록을 뒤에 매달아줘 라고 하면은 검증자들은 보고 얘가 뭐 맞는 넌스를 맞춰왔네. 블록을 해시 때려보니까 우리가 목표한 값 이하로 맞아왔네. 그러니까 채굴을 성공했네. 그럼 매달아 줄게 라고 하는 거고요. POS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능하긴 한데 보통 뭐 다른 데서는 지분을 먼저 스테이킹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분을 스테이킹한 노드들끼리 어떤 순번을 정해서 이번엔 네가 제안하고 다음엔 네가 제안하고 이렇게 블록 제한자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POA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합의된 노드들끼리만 순번을 정하는 거예요. 이 합의된 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프체인에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떠나서 어떤 현실 세계에서의 그런 논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지금 32개의 카운슬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32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서는 뭘 해도 들어갈 수가 없죠. 실제로 클레이튼에 가서 내가 서버 이 카운슬에 들어가겠고 요구하는 스펙에 맞춰서 뭐 노드 스펙을 구성해서 하고 뭐 클레이튼을 사서 뭐 그런 체인 밖에서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뒤에 나오겠지만 21개인가? 그런 밸리데이트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블록 제한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POW, POS, POA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바뀌었다는 거는 옛날에는 블록 해시를 맞춰오는 사람에게 블록 제한할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이더리움을 얼마큼 스테이킹한 노드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이제 굳이 채굴 같은 어려운 과정을 하지 않고도 블록을 제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블릭에선 보통 이 블록을 제한한 사람들에게 리워드를 줍니다. 그 채굴도 마찬가지죠. 정답을 맞춰오면은 보상을 주는 것처럼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2번은 그럼 이 블록 제한자가 선정이 돼서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이 블록을 씁시다 라고 하면은 그 블록을 어떻게 모두가 합의해서 쓰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사실 막 어디 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쓴 건데요. 합의 방법에는 크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1.0에서 썼던 롱기스트 체인이 있고 이더리움 2.0에서 쓰는 체크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본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계열, 그러니까 BFT라고 하죠. 여기에 뭐 텐더민트도 있고 PBFT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CFT 계열인데 이건 크래시 폴트 톨러런스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크래시 폴트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크래시 나는 것만 막겠다.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든 돌아가게 하겠다는 합의 방법이죠. 롱기스트 체인은 특징이 뭐냐면은 그 체인이 분리가 돼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 동시에 1번이라는 블록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마이너가 서로 다르게 블록을 구성해서 넌스를 막 때려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두 마이너가 동시에 채굴을 성공해서 가져오면은 두 개 다 맞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블록이 붙어 나갈 텐데 그때 가장 길게 자라있는 체인을 우리 메인 체인으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게 롱기스트 체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그 선택받지 못한 체인 같은 경우에 있는 거래가 나중에 다 롤백이 되기 때문에 거래 완결성이 100%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 분기 타서 무효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 2.0에서 나온 건데 롱기스트 체인이랑 유사하긴 한데 특정 주기마다 체크포인트를 찍어요. 그러면은 이 체크포인트 이전에 대해서는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런 특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자마자 그러니까 블록이 매달리자마자는 빠꾸 될 수 있지만은 일정 기간이 돼서 체크포인트가 찍히고 난 뒤에는 이제 100% 완결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했더라고요. BFT 계열은 이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인데 이게 그 분산 컴퓨팅 이론 보시면은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 그 배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악의적인 노드라고 하는데요. BFT 계열은 한 33% 그러니까 100개가 있으면은 33개까지 악의적인 노드가 있어도 잘 돌아간다. 나머지 몇 프로죠? 67%인가요? 67%가 이제 과반수 같은 걸로 이제 엎어버리면은 악의적인 노드가 암만 있어도 어 그 잘못된 의견은 이제 덮인다.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노드 간의 통신량이 엄청나게 많고요. 노드 개수의 제곱만큼 그 컴플렉시티를 그러니까 복잡도를 가지기 때문에 노드가 늘어날수록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뭔가 비허가형 퍼미션리스에는 좀 쓰기가 어렵죠. 참여하는 노드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CFT 계열 같은 경우에는 리더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리더가 말해주면은 그냥 믿습니다. 이 뭐 BFT처럼 뭐 악의적인 노드일까 아닐까 이런 의심 없이 그냥 믿기 때문에 통신량이 적고 굉장히 빠릅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리더가 죽으면은 바로 다음 리더를 이제 선거를 들어가서 이 네트워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BFT랑 CFT 계열은 합의되면, 그러니까 블록이 땅 찍히면은 그 뒤는 이제 그 이후에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합의 즉시 이제 완결성이 100% 보장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산 컴퓨팅 이론 보면 이제 CAP 시어림이라고 해서 뭐 불가능한 삼위일체 같은 게 있는데 블록체인에서 이거를 비슷하게 따온 게 있어요. 그래서 세이프티, 폴트 톨러런스, 그다음에 라이브니스 이 세 개는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 그런 게 있고 세이프티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 완결성이죠. 거래가 한번 블록에 포함돼서 합의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절대 빠꾸되지 않는다. 라이브니스는 아까 CFT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리더가 죽었을 때 네트워크가 멈추면 안 된다. 다른 리더를 빠르게 뽑든지 해서 네트워크가 계속 돌아가야 되고요. 폴트 톨러런스는 악의적인 노드로부터의 방어가 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BFT 계열은 세이프티 그러니까 거래 완결성이랑 악의적 노드로부터의 방어를 취했지만은 라이브니스가 없어서 합의가 잘 안 되면 네트워크가 멈춥니다. 옛날에 이제 클레이튼이 막 몇 시간 서고 솔라나도 몇 시간 서고 그랬는데 라이브니스가 없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하이퍼레자나 코다 같은 경우에는 폴트 톨러런스를 이제 포기한 거죠. 그래서 악의적 노드가 만약에 들어오면은 이 두 개가 이제 약간 라스트 그러니까 CFT 비슷한 건데 여기는 노드가 해킹 당하면은 뭐 꼼짝없이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POW라든지 뭐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를 포기했기 때문에 거래 완결성이 안 지키고요. 대신에 이제 폴트 톨러런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애가 블록을 제한해서 매달린다 하더라도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블록이 계속 자라서 그게 메인 체인이 될 거기 때문에 악의적 노드로부터 방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BFT랑 이런 것들은 폴트 톨러런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세이프티가 없어서 완결성이 안 지키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가 어떻게든 돌아가기 때문에 안 멈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에 마이너가 되게 많고 그 마이너로부터의 뭐 실시간 동기화 같은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세이프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뭔가 파이낸스에 쓰려고 보니까 이 세이프티를 포기하는 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돈을 보냈는데 그게 빠꾸 된다는 거는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도 그 거래 완결성을 보장해야 되는 시스템이 법으로 구비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의 블록체인을 쓰려고 하면은 세이프티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올리려면은 폴트 톨러런스 같은 거를 좀 포기하는 거고 뭐 멈춰도 되게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BFT 계열을 쓰는 거죠. 그래서 메인넷을 설명할 때 1과 2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게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1.0은 블록 제한자 같은 경우에는 POW를 쓰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정답을 맞춰온 노드에게 블록 제한할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어떤 블록을 쓸 거냐면 롱기스트 체인을 쓰겠다.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된 그 노드들 중에서 이제 순번을 정해서 하는 POS인데 블록 합의는 롱기스트 체인을 쓰지만은 너무 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체크포인트를 찍어서 좀 오래된 거래에 대해서는 완결성을 확보하겠다 정도일 거고요.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합의 노드가 이거 32개인데 32개의 합의 노드가 있어요. 저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따로 클레이튼에 연락해서 해야 되는 거죠. 뭐 내가 뭐 자산을 스테이킹 한다고 해서 요 블록 제한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 BFT 계열을 써서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 합의 노드가 제한하면 이 30개 사이에 되게 안전하게 데이터를 좀 교환하고 확정하고 그런 걸로 가고 있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경우도 21개 노드만 여기 참가하고 이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다 뭐 텐더민트니 뭐 DPS 뭐 이스탄불이니 하는데 결국 비슷하죠. 결국 노멀 상황에서의 그 시간 복잡도는 n제곱이라서 노드가 늘어날수록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이퍼레트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비어가 형을 위해서 나온 플랫폼이니까 BOA일 수밖에 없고 그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CFT 계열 라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거 아까 비트코인은 POW랑 롱기스트 체인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번 블록이 찍히고 나서 서로 다른 마이너가 EA 그리고 EB를 채굴해 왔을 경우 그리고 이 EA와 EB는 다 그 블록 해시를 때려 봤을 때 다 밸리드한 거죠. 다 맞기 때문에 일단 붙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블록을 다른 마이너들이 만드는데 이제 어디 뒤에 붙여갈지를 관찰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림과 같이 EA 뒤에만 계속 붙어 나가면은 이거 오타네요. 블록 EB 같은 경우에는 오펀이 되는 거고 스테일 처리됩니다. 그러면 이 여기 포함되어 있던 거래들이 다 캔슬되는 거죠. 이거는 얼마나 캔슬될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좀 투표나 뭐 앱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블록이 6개 찍히면은 이제 좀 뭐 99.99%에서 믿을 만하다. 이게 빠꾸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이제 전 세계에 마이너가 존재하니까 네트워크 딜레이가 너무 편차가 심하고 지금 합시다, 지금 합시다, 지금 합시다 이렇게 모두가 데이터가 동기화되기 어려운 현실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퍼블릭들은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BFT 계열은 좋습니다. 완결성도 제공하고 악의적 노드도 막을 수 있어요. 되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멀 케이스에서 PBFT 뭐 SBFT 이건 심플리파이드라서 보지 마시고요. 텐더민트 뭐 IBFT 이스탄불 BFT 같은 거 다 n제곱이에요. 그래서 노드 수가 늘어날수록 통신량이 그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비어가형 블록체인에 사용하기 좀 어렵죠. 다음은 롱기스트 체인 이런 거 쓰는 거고요. 근데 이걸 알고랜드가 해냈습니다. 알고랜드는 POS를 쓰는데 BFT를 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노드 늘어날 때 이거 메시지 교환 이거 시간 복잡도 감당할 수 있겠냐? 알고랜드는 MIT 교수인 실비오 미칼리라는 교수가 창업을 했는데 이분이 뭐 튜링상도 받고 뭐 GKP도 잘 알고 그래서 되게 뭐 권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논문도 시스템 쪽에서는 아시겠지만 SOSP가 그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천상계 학회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어셈 못 되는 그 극한의 전상계 학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어셉이 됐고요. 논문의 핵심 중 하나는 이제 VRF예요. Verifiable Random Function이라는 건데 BFT 구조 자체가 이제 n제곱이다 보니까 노드를 늘렸을 때 BFT를 개선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합의에 참여하는 노드 수를 뭔가 제한해보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100개가 100개의 노드가 왔다 갔다 해야 그만큼의 뭔가 보안이 유지되는 건데 이 합의에 참여하는 노드 수를 줄이면은 그만큼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실비오 미칼리 교수는 이 매 합의마다 참여할 노드를 예측 불가능하게 무작위로 선발하는 그 알고리즘을 제안을 해요. 대신에 내가 선발되었다는 거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나 이번 턴에 합의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뭐 미리 프리딕션해서 뭔가 해킹을 한다든지 그런 건 불가능하지만은 남들이 봤을 때 아, 이 스테이지에 얘는 합의에 참여하는 애가 맞구나. 그러면 너는 이번 BFT에 참여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수학적으로도 좀 그런 백그라운드를 실어놨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SOSP까지 어셉이 됐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에서 개발한 Proof of Nonce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 랜덤 값을 이제 가져오는 게 이제 여기선 넌스를 계속 이제 해시 때려서 나오는 건데 여기 노멀 노드들 중에서 넌스 체인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합의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파티시판트 노드가 되고요.
여기서 그 매 스테이지마다 넌스로 랜덤을 때려서 내가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턴에 컨그레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안하면 이제 커미티들이 받아주고 그런 건데 어쨌든 제가 들었을 때는 VRF랑 되게 좀 컨셉이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허가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퍼블릭이라고 부르는 블록체인에서 BFT를 적용했던 거고, 허가형에서는 BFT 적용할 만 하겠죠. 어차피 합의에 참여하는 그 노드들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예시를 가져오면 이제 클레이튼입니다. 소수의 미리 허가된 CN들만 합의에 참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CN을 갖고 있으려면 이게 컨센서스 노드인데 CN을 가지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내가 자산을 뭐 예치하고 그런 걸로 안 되고 그랬을 때 메일 보내야 되는 거죠. 나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 클레이튼 재단에 이제 메일 보내서 참여하고 싶다. 그런 오프체인은 적인 뭔가 작용이 필요한 거고 카운슬이 너무 많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여기서도 VRF를 쓴다고 다큐멘테이션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VRF 얘기인데 모두가 이제 카운슬에 들어있는 사람이지만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VRF로 이제 합의에 참여할 사람들 뽑아서 이제 커미티 간 BFT를 돌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32개의 노드가 이제 거버넌스 카운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스테이크는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카카오, 그다음에 뭐 그 클레이 스왑을 운영하고 있는 오지스, 그다음에 수홍님이 다니시는 마블렉스, 넷마블도 있네요.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데서 다 스테이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그러니까 나쁜 놈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는 거고 이번 거는 크래시 폴트 톨러런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악의적 노드가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BFT 웹이 훨씬 빠르고 그다음에 거래 완결성을 제공하는 것도 동일한데 일단은 믿을 사람들만 모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형에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퍼블릭 같은 경우에 너무 정글이니까요. 그럼 이거는 크래시 폴트니까 네트워크가 터지지 않게 하는 게 주목적이고 리더가 만약에 죽으면은 다음 리더를 빠르게 선발해서 네트워크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 팔로워인데 리더가 이제 죽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캔디데이시 돼서 내가 리더가 다음 리더가 되겠다 해서 일렉션을 실시하고 그 선출된 사람은 리더가 되고 아닌 사람은 다시 팔로우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게 있고요. 리더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하트비트 메시지를 팔로우한테 다 보내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은 팔로워들은 리더가 죽었다 판단하고 바로 선거를 실시하는 거죠. 팔로워는 리더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리더가 받은 메시지가 그냥 팔로워한테 바로 갑니다. 그럼 팔로워는 뭔가 아까 BFT 같은 복잡한 데이터 교환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저장하는 거죠. 리더가 맞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팍소스라는 게 원조긴 한데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이를 쉽게 개량해 놓은 라스트가 널리 쓰이는 것 같고 라스트를 여러 방면으로 좀 이렇게 포크된 그 프로젝트들도 깃허브에 많습니다. 이베이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누라프트라는 걸 만들어서 뭐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라프트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제 BFT를 말씀드렸는데 허가형에다가 CFT 그러니까 크래시 폴트 톨러런스를 적용한 게 뭐가 있냐 보면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먼저 있죠. 그래서 패브릭에서는 그 보통 블록체인이랑 다르게 뭐 오더로 뭐 베리파이어 이런 게 있는데 오더로에서 라프트를 사용하고요. 여기도 이제 뭐 CFT라고 있죠. 그다음에 똑같은 사례인데 이거는 그 MIT 미디어 랩이라는 이제 엄청 짱짱한 랩에서 보스턴 연준이랑 같이 만들고 연구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거의 중앙 집중식입니다. 중앙은행이 모든 거를 다 결정하고 나머지 이제 라프트로 복제된 노드들은 그냥 그 데이터 복제 그리고 라이브니스 위에서만 라프트를 이용해서 이제 레플리케이트 시켜놓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앙은행이 거의 뭐 원툴입니다. 얘가 다예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 아까 이제
권순기 변호사님께서 이제 DM 말씀해 주셨는데 DM에서는 합의 알고리즘으로 핫스터프라는 걸 써요. 근데 BFT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훨씬 빠르겠죠. 빠르지만은 BFT만큼 악의노드를 잘 막을 수는 없어 보이죠. 그래서 핫스터프 쓰는 것도 좀 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어디가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BFT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줄여서 적당히 막을 수 있고 적당히 빠른 그런 걸로도 좀 연구가 진행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대답하기 애매했던 질문이에요. 그 이더리움이 머지로 인해서 합의 알고리즘이 변경되면 거래 완결성이 보장되나요? 라고 하면 이제 POS긴 한데 BFD나 라프트를 썼으면은 거래 완결성이 보장될 텐데 체크포인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블록이 매달리자마자 완결성이 보장되진 않고 어느 정도 뒤에 블록이 쌓여서 체크포인트가 찍히면 그때 거래 완결성이 보장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